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 영화 특수부대 전랑처럼 어느 때보다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4월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자 루샤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노인들을 죽게 했다고 반격하는 글을 올렸고요. 7월 영국 정부가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류샤오밍 주 영국 중국 대사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또 5월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부분적으로 추월하고 있고 중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로 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 잠수함, 최신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며 미국에 도전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중국몽 실현이라는 야심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외유월, 남중국해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돼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 주도적 고자세의 전랑 외교 전술을 펼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단절했죠.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마오쩌둥의 담담타타 전술로 바꿔 구사하고 있습니다. 담담타타 전술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는 말이지만 불리할 때는 대화 카드로 위기를 넘기고 유리하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주변국들과는 영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영토 전쟁까지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모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중국 공관 폐쇄를 명령하고 홍콩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영토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신들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나라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중 전쟁이라는 섬뜩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중국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더욱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전 세계를 탐하는 중국몽을 실현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이 중국을 죽이고 있다며 양심 발언을 하지만 오히려 축출당하고 있죠. 이렇게 시진핑이 중국몽에 집착하고 있지만 중국몽의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중국몽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떻기에 중국의 야욕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며 G2 국가인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침체를 맞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경제 재가동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며 4월부터 중국 내 공장들을 재가동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브루스킹스 연구소 등 여러 외신과 경제 연구단체도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라고 밝혔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안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조지 실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잃어 각국과 협상을 진전시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이 활용했던 분할 정복식 외교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숙한 전략인데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한답시고 따라한 것이죠. 게다가 시진핑의 국가주의 경제 전략 역시 마오쩌둥 모델로 회귀하면서 민간 기업을 공산당 아래 두고 기업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 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되는데 중국 예산 체제에선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들은 방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자 시 주석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을 늘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우발적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인데요. 국유인 중국철도는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몇몇 주요 노선은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죠.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일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그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초창기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45%로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의 300%가 넘는 상황인 거죠. 내년까지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등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도 최소한 10조 위안, 한화로 1,700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부채를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과 지방정부들이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친중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줄도산할 수 있고 정부의 말만 믿고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쓴 부동산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지방정부도 빚이 상당한 데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가게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부도와 파산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연쇄 빚보증과 만기 채무 등 중국이 휘청거릴 단초들이 보였지만 그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운용 증권사들마저도 지뢰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권 디폴트 증가세와 심각한 업무태만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해외 여교입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도 재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진핑의 중국몽이 일장춘몽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며 IT 굵기, 해양 굵기, 배터리 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기를 외쳤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들을 홍보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선업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LNG 추진선부터 에탄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반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데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수주했고 잠시나마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배를 만들기조차 못하고 납기일이 늦어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사며 망신을 당했죠. 그 덕분에
한국 조선업계를 감히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스스로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조차 중국산 배를 믿지 못하고 한국산 배를 찾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은 굴기를 외쳤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중국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손을 잡고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적인 배터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CATL에서는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를 빼 가격을 크게 낮추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만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해 큰 이목을 끌었죠. 하지만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굴기는 일장춘몽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3번이나 불이 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전기차는 중국의 아이오네스로 아이오네스에는 CATL의 NCM811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NCM811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각각 80%, 10%, 10%씩 들어간 제품입니다. 여기서 니켈 비중이 높으면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낮아지는데요. CATL이 안전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불이 난 것이죠. 게다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CATL의 공장 수율은 45에서 55%에 불과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에선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안전성도 갖춘 NCM811을 상용화했습니다. LG화학은 2018년 NCM811을 전기버스용으로 양산해 공급했고 중국 판매용 테슬라 모델 3 일부에도 NCM811을 공급했죠.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서산, 중국 항저우, 헝가리 코마름 공장에서 NCM811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아크폭스 마크5에도 NCM81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인 배터리를 포드 전기 픽업 트럭인 F150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도 내년 출시할 5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끌어올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를 적용합니다. 이 배터리는 BMW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되며 공급 규모는 4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기술력 확보에 나선 CATL도 지난해 NCM811을 상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면서 아직까지는 한국 배터리 3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값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기술력이 없으니 테슬라의 힘을 빌려 아예 니켈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어 보려는 꼼수는 아니냐며 비웃고 있죠. 이제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동맹까지 결성돼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완전히 꺾어버릴 예정입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미래 전기차 동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한국의 큰 전략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앞서 수소 전기차 시장까지도 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동맹은 전기차 인기가 치솟고 잘 만든 배터리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 부품을 수만 개 협력사가 천문학적 인력을 써가며 만들어내는 총체적 산업이자 당대 전 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집약시킨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기를 써가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고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K배터리 동맹을 세계 각국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온실 속 화초같이 키운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한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잡초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기업들보다 혁신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기술과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전 세계 탑을 찍으며 왕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 분야는 이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했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첨단 산업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방에 떨치고 있죠.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해왔고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으로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강한 국력을 얻어 중국과 같은 깡패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